지금까지 이렇게 기초 단계를 배워온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결합시켜서 자기 자화상을 그려보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초 과정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이제스트식으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각각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칫 그 어떤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어떤 해낼 수 있는, 또 혹은 풍부하게 여러 번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잘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그 다이제스트식으로 혹은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완결되거나 마스터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잘 알고 그림을 그려가는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은 계속 꾸준히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작품을 해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리가 잡히고 안정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기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본기만 내내 연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본의 원리들이 각 다양한 사물과 다양한 대상과 또 다양한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응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화상 그리기를 할 텐데, 자화상을 그리는 의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평가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린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마치 그 거울을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죠.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하게끔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 외모적인 형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사실은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물론 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또 문화적 현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요구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도 많이 벌어지죠. 20대나 10대 문화들이 이렇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거나 혹은 뭐 주름이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뭐 내가 어떤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자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는데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정서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외형적인 요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올곧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혹은 뭐 코가 삐뚤어졌든 눈이 이상하든 짝짝이든 그래도 자기잖아요. 남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 내가 거울을 본다는 것,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성을 부여하는 자기 모습,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름다운 요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는 건 자기를 본다는 과정이겠죠. 우리가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화가들한테는 사실은 그 자화상이 상당히 친숙한 소재입니다. 뭐 이유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뭐 고우 같은 작가는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기를 많이 그렸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값비싼 모델을 이렇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리는 어떤 값싼 모델, 돈이 들어가지 않는 모델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의 자화상은 여타의 어떤 화가가 다른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진솔한 표현이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또 끌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서전 비슷한 뭐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를 그려간다는 과정들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물을 자기의 모습을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모습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특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끼어들어서 자칫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마치 무슨 공주나 왕비를 그려놓고 이렇게 만족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화시켜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상적인 미화된 자기 자신. 물론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흔하죠, 주변에. 외모에 뭐 열등감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를 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사진 찍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자기 모습이 잘 안 나온다고. 혹은 나이가 들은 모습이 싫다고 사진 찍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쯤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10년 전에 찍어 놓는 게 나을 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습은 계속 변화하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이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그린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성의 산물입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에 애정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싫거나 나쁘거나 할 때 거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예술작품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성이 일단은 긍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어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술 치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림 그리기는 질서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창조하지는 못하고 일단 질서를 배우게 되죠.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혹은 질서 있는 대상을 내가 같이 이렇게 수용해서 표현함으로 해서 그 질서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되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질서를 내가 창조해 갑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줄서기라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예전에 공익광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질서는 아름답고 또 편하고 또 유익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질서는 아름답습니다. 그 질서가 많은 사람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른 사람한테 많은 공감을 일으킨다면 또 좋은 작품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없습니다. 생활에 혹은 정신적인 어떤 조화가 깨어져 있다는 얘기죠. 질서를 다른 말로 한다면 통일, 변화, 균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막 왜골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내면이 없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것이 적절히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항상 불안한 사람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는 가장 큰 의미를 좀 본다면 물론 자기가 자기를 그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인물이기 때문에 또 가장 잘 알기도 하는 이런 긍정성 이런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질서 있게 표현해 보는 것. 질서라는 미술이 가진 질서를 만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 모습을 질서 있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한 개인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질서를 설사 조금 흐트러져 있다 하더라도 미술적인 질서가 있죠. 그래서 명암의 질서, 형태의 질서, 또 색감의 질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적절히 이 미술에 맞는 이 질서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재배치하고 재창조해 본다면 또 색다른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화상을 그리기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 거울의 모습은 생소하고 자꾸 흔들리고 또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인 공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주 고급적인 단계에 올라갔을 때 그 실제로 대상을 바라보고 또 만지고 느끼는 이런 것과 또 사진 자료를 느끼는 것의 차이는 물론 존재하죠. 그거는 좀 나중에 실력이 좀 쌓였을 때 좀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은 이 자료 사진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미술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카메라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화가들이 실제로 사람을 그리려면 직접 보고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있거나 좀 힘이 있는 화가들은 모델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능력이 있어도 그 모델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화가들은 임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극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카메라 때문에 많은 자료를 지금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전에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도 많이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또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사람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함을 줬고, 다양함을 줬다는 거죠. 기계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어떤 대상을 그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찍는다면 좀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좀 편안한 위치 또 안정적인 어떤 자료 상태를 보면서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면 뭐 일반 수동 카메라 같은 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찍어서 사진 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찍는 것이 일반 뭐 사진 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진을 찍는 구도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구도는 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작동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카메라 찍을 줄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버리고 자동 카메라를 사거나, 아니면, 수동 카메라를 아주 많이 찍어보거나, 이렇게 한다면 또 해결될 텐데, 그것도 해결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디지털 카메라, 일반 카메라가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표한 뒤에 대상을 집어넣고 찍고 또 출력하는 과정, 인화 현상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장,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USB로 또 내부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출력하거나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셀프 카메라를 찍거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부탁을 좀 하는 것이 좋겠죠. 뭐 셀카를 잘 찍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좀 잘 불편하신 분들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너무 가까이 찍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후라시가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릴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카를 찍을 땐 삼각대를 잘 놓고 찍거나 또 안정적인 상태에 좀 찍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증명사진 찍어보신 적 있죠? 이 사진관에서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안정된 공간에서 안정된 명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와 둔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에서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별로 찍을 것이 없다. 물론 잘 몰라서 못 찍는 거죠. 찍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통도 제대로 못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찍질 않았냐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찍었다라고 얘기하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찍을지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찍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찍어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내는데 반해서 보통 사람들은 한두 장 찍어서 그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천재 아니면 바본데 천재는 한두 장 찍으면 성공하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습니다. 어느 것이 천재일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전문가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물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필름 값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또 핑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 찍는다면 뭐 필름의 문제나 현상비 이런 문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굉장히 많이 찍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많이 찍어보자. 많이 찍긴 찍는데 좀 다양한 모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볼 때, 지금은 물론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워낙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대부분 정면, 측면, 다시 말해서 거울을 보는 그 이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울을 내가 보는 장면 비슷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면 외에 크게 다양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데, 모델처럼 한번 포즈를 취해보라고 해도 굉장히 어색해 하거나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포즈나 모습, 표정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수천 가지, 아니 어찌 보면 수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몇 가지 모습만 알고 있을 뿐이죠.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한 1,000만 원이 원래 원래 있는데, 자기는 고작에서 쓸 수 있는 게 10,000원, 20,000원 밖에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찾아내기 나름이죠. 자기 모습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모습이 조금씩 틀리죠.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위에서 밑으로 찍은 것도 있고, 밑에서 위로 찍은 것도 있습니다. 명암도 좀 달리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피곤할 때와 안 피곤할 때, 술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다 표정이 틀립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잖아요. 그죠? 또 좌측, 우측 얼굴이 틀리고요. 명암에 따라서 틀리고요. 시선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혹은 조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표현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화장을 너무 짙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흑백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수수하게 모습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자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모습이 좀 개성적이기를 바라고, 또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패션을 취하거나 또 머리 모양을 하거나 또 액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의 모습이 한두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남들이 나를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없으면 남도 나의 모습을 한두 가지로 고정시켜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 내 생각은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나의 모습을 한두 가지 모습으로 받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나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판단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두 가지 모습으로 나를 판단을 할 때 사람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속상하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딱 이런 모습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개성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다양하게 찾아내는 어떤 작업들 그런 연습들이 있어야지만 또 남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을 어떤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또 화장술이나 약사를 이용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뭐 얼굴이 설사 못생겼다 하더라도 남들은 그렇게 머리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패션으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드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 특징에 따라서 뭐 좀 잘생긴 사람들은 좀 그것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또 얼굴이 좀 개성적으로 좀 강하게 생기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내면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거기에 각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연출해 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자기 얼굴을 그냥 페이스오프 뭐 뜯어 고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더 맞는 어떤 다른 요소를 적절히 잘 결합시켜서 더 새로운 어떤 개념의 형태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연륜의 아름다움을 내는 것도 참 좋겠죠. 단순하게 주름을 몇 개 제거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좀 애들같이 보이거나 이런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연륜이 가진 아름다움도 많이 있고 뭐 그러하기 때문에요.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거나 특히 이런다면 참 깝깝하죠. 몰개성적인 사회입니다. 저는 그러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진 한 장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담겠다. 그림 한 장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자화상을 많이 그려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나이에 따라서 계속 자화상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자기 모습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간 포착한 자기 모습의 하나에 나의 미래와 과거와 이런 것이 다 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화가가 아닐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화가 뭐 이렇게 꼽으라면 한두 명밖에 못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서 요구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수많은 습작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좀 많이 잘 담아낸다면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자기 모습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걸 평가한다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데서 보면.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혹은 사진 자료를 찍을 때 완벽한 자기의 하나의 모습, 나의 모든 걸 담아내는 하나의 사진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갑자기 미술적인 원리에 맞는 이런 자료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차츰 이렇게 보강해가면서 그려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본다면 더욱더 좋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주 강한 플래시를 터뜨려서 하얀 얼굴을 만드는 사진 찍기가 많이 유행하죠. 뭐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얼짱 사진으로 이렇게 일명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한 플래시를 터뜨리게 되면 얼굴에 뭐 잡티도 좀 제거가 되고요. 명암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눈이나 코, 입 이런 부분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요소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명암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명암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놓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지만 설사 그려놨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한 조명을 만들지 말고 또 이 실내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형광 조명이 아주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빛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난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치 후레쉬를 터뜨린 것처럼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막 명암이 이쪽에서도 지고 이렇게도 지고 뭐 여러 군데서 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가급적이면 그 실외의 자연광에서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밝음과 어둠의 명암 비율 같은 경우는 그 밝음이 조금 많은 게 좋겠죠. 밝음이 한 6이면 어둠은 한 4, 또 밝음이 한 7이면 어둠은 한 3, 이런 정도의 밝고 어둠의 비율로 맞춰준다면 무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정면에서 빛이 오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오게 하거나 이런 부분도 별로 안 좋죠. 약간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약간 위쪽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밑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또 너무 옆으로 하게 되면 얼굴이 많이 가리는 경향이 생기니까 한 45도 정도 각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명암. 이렇게 되면 보통 뭐 계절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 명암은 한 10시에서 한 또 2시, 3시 요럴 때 정도가 적절하겠죠. 그림을 좀 참조를 해볼까요? 이런 명암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밝음이 한 7 정도가 되고요. 어둠이 한 3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밝음이 한 6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둠이 한 4 정도. 이거는 밝음이 한 7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에 그림자가 너무 길게 떨어지지 않도록 짧게 걸렸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암을 고려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조명을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런 좀 강한 조명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만약에 꼭 그 조명을 좀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싶으면 실내에서 불을 다 끄고 스탠드 있죠, 스탠드를 이렇게 켜고 앞에 삼각대를 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얹어서 시간 차를 조금 더 느린 다음에 카메라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 속도를 조금 늦춘다면 나름대로 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배경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인물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고 인물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또 뒤에 인물과 뒤 배경이 붙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가 너무 밝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배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물을 찍으려고 하면 좀 관광사진류를 많이 찍습니다. 관광사진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뒤에 멋있는 풍경이 다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풍경이 다 뒤에 이래서 무슨 큰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다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려면 사람이 아주 작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그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물이 정확하게 찍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전신 사진인데 이거는 뭐 전신을 그릴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상반신 정도의 인물을 찍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을 잘라내서 그린다는 건 좀 아무래도 사진 상태가 화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서 상반신 어깨 쪽으로 잘리지 않도록 꽉 채워서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조그만 옛날에 명함 사진이나 아니면 조그만 사진들 있죠. 이런 옛날 흑백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좀 크게 그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서 제가 잘 못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갸우뚱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라면 다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일단 잘 그리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 자료를 가지고 그리게 되면 결과가 좋아질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굉장히 힘이 들지만 굉장히 힘이 드는 데 비해서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마술사인 것처럼 인양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사라고 생각하면 무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음식 재료를 갖다 놓고 좋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과연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좋은 원재료가 좋아야 그것을 옮겨서 그것을 미술적 가공을 한 작품도 좋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경보다는, 인물의 여백이 커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배경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인물보다는 배경이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엄밀히 따져보면 배경을 찍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주재료냐. 예를 들어서, 양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금치가 있으면 어느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양파탕이 되거나 아니면 시금치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뭐냐는 거죠. 주 메뉴가. 그러니까 여백이 실제 인물보다 더 많게 되면 배경을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인물을 내가 찍고 싶으면 배경보다는 인물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하거나 사진으로 현상을 하는 경우에도 너무 작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사륙 이상 이렇게 좀 뽑는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틀과 여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을 얼만큼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잡는 행위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최초의 행위라는 얘기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 틀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틀을 너무 좁게 잡게 되면 대상 인물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너무 크게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도록 너무 틀을 크게 잡게 되면 너무 좀 왜소해 보이거나 또 빈약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필요해서는 잘라버리게 되면 또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못 잡힌 겁니다. 잘못 잡혀 있는 틀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는 얘기죠. 여백과 인물을 비교했을 때 여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허한 느낌을 주게 되고, 또 이 부분은 얼굴을 반 정도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의 귀 부분이나 뒤쪽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죠. 머리를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틀을 잡았는데 목을 잘라버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정확히 대상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을에 목 다음에 가슴이 있고 이렇게 어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림은 완결된 구조거든요. 완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하나의 안정된 질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너무 좁게 잡은 거죠. 눈, 코, 입만 나온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머리를 잘라버린 경우인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표현을 하는 방식은 사진 구도에서는 가끔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림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구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앞쪽을 너무 많이 잘라서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어깨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쪽 뒤쪽 공간이 필요해서 여백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시야를 막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갑갑한 느낌을 그런 느낌을 주는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좋게, 그나마 좀 괜찮은 구도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적절하게 시선의 공간도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선도 자르지 않고 적절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약간 밑에서 위로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찍었는데 그런 느낌이 잘 나왔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모습인데, 시점은 정면 쪽에서 약간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앞쪽 공간을 비워서 그런 답답한 부분을 좀 피했죠. 이것도 아주 스탠다드한 아주 정형적인 어떤 구도 잡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밑에서 위로 보고 그린 거지만 공간을 적절히 확보를 해서 얼굴형이라든가 어깨 동세, 이런 어깨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구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잡은 건데, 뒷머리 부분을 자르지 않고 적절히 잘 집어넣습니다. 앞쪽 공간도 적절히 비워서
공간을 여백으로 본다. 이쪽 여백 부분과 이쪽 여백 부분이 적절하게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물을 그릴 때 있어서 이 사절지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절지에 그리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절지 정도라면 실제 사람의 얼굴이 1대1에 준해서 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1대1 크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크거나, 실제보다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되면 또 실제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물화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에 준한다. 꼭 반드시 1대1은 아니지만, 약간 1대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거나, 어떤 경우는 약간 크게 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지에, 적절히 잡는데, 그러려면 사절지를 가지고 1대1 크기에 준해 잡으려면 아무래도 상반신 정도에 대부분 다 걸리게 됩니다. 위에 여백을 약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파격적인 구도를 원해서 뭐, 목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얼굴 부분 반을 잘라버린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뭐, 이렇게 좀 실험적으로 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이런 경우이겠죠. 근데 그런 시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다 해봤고, 그 시도를 통해서, 남들의 검증된 어떤 구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필요 없이 파격적인 구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인물화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물화입니다. 인물이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 인상, 또 표정, 또 어떤 그 감성적인 기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배경은 바로 이런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배경과 너무 배경이 답답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배경이 너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배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신다면, 뭐, 무난하게, 처리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흑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색상이 들어가는, 물감을 칠하는 경우라면, 또 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겠습니다만, 흑백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무난한 건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상상해서 느끼는 측면도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약간 회색조를 깔아놓는 것도 아무래도 좀 무성의한 측면이 좀 보인다면, 뭐 그것도 성의가 있어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표현이나 인물을 어느 특정 부분을 잠깐 드러내는 경우에, 그래서 측면이 걸렸을 경우에 측면 부분이, 얼굴 부분이 밝게 드러나는 경우는 밝은 배경과 밝은 얼굴이 좀 겹쳐서 얼굴이 선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배경을, 그 부분 배경을 조금 어둡게 처리를 해서 인물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경우도 있겠죠. 뒤에 책상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어떤 기둥을 그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좀 흐릿하게, 너무 선명하지 않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좀 본다면 이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회색조로 색깔을 칠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뒤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건물의 어떤 느낌을 좀 처리를 했는데 흐릿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얼굴 밝은 쪽 부분에서는 조금 어둡게 처리를 해서 밝음이 좀 도드라지게 만들었고요. 어둠 쪽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어두우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밝게 처리해서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공간 처리법 방법 중에서는 뭐 무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놔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인물화의 배경을, 이건 물론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처럼 처음부터 작품을 예상을 해가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애당초 복잡한 자료를 놓고 그걸 팍 억지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신 분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번거롭죠. 이왕이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만든다면 좀 더 쉽게 또 효율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자료의 가공인데 자료는 그야말로 그 원재료입니다. 원소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갈 건데 그림과 원자료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배추와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소금이나 마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배추와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추를 가지고 김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김치와 고춧가루는 각각의 다른 요소이고 김치와 고춧가루가 만나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배추와 고춧가루를 서로 결합시켜서 또 그것을 발효시켜서 김치를 만드는 그 김치는 배추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배추를 원재료로 했지만 그건 배추가 아니고 김치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문화적인 개념으로서 혹은 또 시각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전혀 다른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 누에에서 실을 뽑아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과 누에의 실은 다르죠. 뭐 면이라고 하는 요소도 면이 곧 옷은 아닙니다. 면은 면일 뿐이죠. 면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료 자체, 원소스에 불과하지 그것이 곧바로 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원소스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바꾸는 것, 그림이 될 수 있는 어떤 가공, 우리가 발효를 시키고 음식을 만들듯이 가공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미술적 가공이다. 혹은 다른 말로 미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 자료의 가공들이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하거나 좀 이렇게 제대로 아는 분들은 채비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채비.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낚시 바늘이나 뭐 낚시추라든가 낚싯대라든가 이런 어떠한 것들, 뭐 그물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는 것을 우리가 채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채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뭐 낚시를 할 때 낚시를 잘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뭐 굳이 그것이 낚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등산 채비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채비가 앞에 준비 단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면서 앞에 이 미술적 가공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준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가공을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옮기기만 한다면 이거는 창작자, 미술가라고 하진 않고 기술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영화관판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영화판 상당히 잘 그리죠. 지금은 원래 없어졌습니다. 실사출력이나 뭐 이런 거 대체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배우 사진을 보고 실제로 유성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새로 내가 뭔가 가공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창작자는 창작을 하는 것은 어떤 이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미술적 가공을 해낼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것을 제가 뭐 미술적 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흑백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색상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너무 복잡한 배경이 있다면 배경도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자료가 너무 작으면 확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림자 보기, 우리가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 어둠을 나누는 이런 명암의 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의 정보도 필요하고, 예백의 정보도 필요하고, 또 혹은 구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이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 가공을 하는 것은 음식이라는 게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만드는 과정이 그냥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싹 쏟아 부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있죠. 이 순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초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초에서 그림을 배우는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그 각각의 공정과 순서를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켜보면 초보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이것을 잘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줄 알고 막 아무거나 손을 댄다든가 나중에 해야 될 걸 미리 한다든가 미리 해놔야 될 것을 나중에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일이 막 엉켜버리고 엉망이 돼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자료에서 필요한 미술적 가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느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이렇게 정확한 공정과 순서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빨라지면 이것이 정확해지면 효율성이 생깁니다. 효율성 그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늦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그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손의 빠르기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뭐 적절한 이 재주라고 일정한 재주가 있는데도 자꾸 속도가 늦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농담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것도 아니네, 또 저것도 아니네, 또 이러다 보면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먹게 되죠. 내가 정확한 길을 알고 있으면 이 길을 바로 가면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죠. 대부분 헤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내가 다음 순서에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한 미술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미술적 가공을 해가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려가야 합니다. 먼저는 일단 이게 칼라 사진이라고 친다면 대부분 칼라를 좀 흑백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뭐 컴퓨터 상에서 뭐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출력을 한다면 흑백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한다면 복사집에서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를 색상이 있는 정보를 이렇게 흑백의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좀 너무 작은 이미지는 좀 크게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진 너무 작으면 아무래도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좀 큼직하게 A4에 준하도록 뭐 너무 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지금 이게 A4 크기인데 이런 정도 이상 될 수 있도록 좀 크게 확대를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좀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나누는 이런 미술적 가공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건데 이건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주로 이 과정은 트레이싱지 기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트레이싱지를 얹어서 이걸 보면서 극단적인 밝과 어둠을 나누는 연습을 하게 되죠. 필요한 정보니까. 근데 그래픽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컴퓨터상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는 하죠. 거기다 약간 첨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어떤 미술적 가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단계라든가 중간 명암 나누기죠. 3단계라든가 5단계 정도로 명암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결국 트레이싱지 기법에서 사용하게 되는 3단계를 지금 나눈 거죠.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의 상태에서 한 3단계 정도의 명암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한 5단계 정도로 처리를 한 겁니다. 5단계 정도 가니까 거의 실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3단계 정도의 명암을 깔고 그 다음에 5단계 정도의 명암을 들어가면 실제하고 비슷해진다. 이런 것을 미리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미리 한번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것도 결국 트레이싱지 작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면 또 정교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자료의 크기인데 좀 이런 정도 크기에 준한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참조를 좀 한다면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이 배경이 지금 이렇게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인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배경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배경은 제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져서 배경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느낌이 좋죠. 물론 이 배경에다가 경우에 따라 회색을 좀 칠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색조를 집어넣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대부분의 이런 과정들은 이 트레이싱지를 통해 트레이싱 기법을 통해서 이런 자료의 가공들을 전반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는 좀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 그림 그리기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 사람을 보고 바로 뭔가를 그린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단히 오해입니다. 대단히 오해고 미술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작업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을 요하는데 그런 활동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과 연습 과정 그리고 또 그 공정에 아주 성실한 어떤 공정을나 체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습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나 지금 현실의 어떤 미술 교육 시스템으로 본다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을 얼마나 철저히 해내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 실기 공장이죠, 실기 공장.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모든 실기실에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그대로 그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비밀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친한 친구가 화가이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면 그 과정을 꼼꼼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보여줍니다. 학교 다닐 때 외에는 잘 보여주지도 않고 대부분 혼자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은 그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기만의 특성과 자기만의 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쉽게 드러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TV라든가 무슨 영화상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야말로 연출된 거죠. 연출된 사례입니다. 실제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사람들, 그림 하면 의뢰 그냥 대상을 보고 바로 그리거나, 심지어는 안 보고 그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림이 될 일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붓이나 연필로 그냥 쓱쓱쓱 그리면 그림이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이 좀 더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림의 한 점의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정확히 퍼스테이지를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기를 하는 그 실기적인 요소보다는 재료를 가공하고 준비하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 5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좀 깝깝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수많은 미대생들이 미대를 졸업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림을 오래 그렸겠죠? 오래 그렸겠죠?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4년, 이렇게, 혹은 심지어 대학원까지, 이렇게 하면 좋게 10년 이상을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훨씬 적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림을 포기하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서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그림을 포기하는 이유가 형태를 못 잡거나 명암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똑같이 그려내지 못해서 그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기본은 다 되죠. 어느 정도 좀 쌓이면.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될 건지,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자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이 가공한 것이 어떤 의미가 이런 대부분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술적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가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알려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